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 페스티벌 MC를 맡은 펄과 천설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겠지만 이게 4회차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원작이 있는 소설이나 만화, 그리고 영화, 드라마, 그리고 테마에 맞게 배우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소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영화로 개봉한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두 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두 가지의 이름들이 있죠. 하나가 두종국부랑 박정민 배우님이신데요. 여쭤보니까 두종국을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바쁜 사람은 원래 뭐가 핫한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요즘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별다르고 앞서 인사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리이자 여전입니다. 근황이라고 할 거는 지금 라이브 파이라는 공연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4번 하고 있고요. 쉬는 날에는 출판사 출근해서 일하고 있고 그게 다입니다.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바쁜데 막상 또 일하는 시간 총량을 계산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공연도 사실 2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 2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한 6시간을 몸 풀고 긴장하고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보내는 거라 사실상 바쁘지는 또 최근에 또 영화가 개봉해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GV 행사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 뭐하겠지만 작가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렀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오늘은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오늘 테마 수행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다들 보셨겠죠? 영화 얼굴 제가 방심하고 틀었다가 정말 충격을 받은 영화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우님 핫하게 했던 청룡영화제 영상도 이제 최근에 보고 영화 얼굴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지점은 이런 단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배우님이 진짜 눈알 연기를 잘하시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눈빛으로 압도하는 무언가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파수꾼이라는 역할에서 했던 연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냥 뭔가 눈빛으로 화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은 배우시구나. 이게 되게 배우로서 좋은 힘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 일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눈빛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저한테는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거였어요. 정말 눈빛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수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재훈이라는 배우의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눈빛이 주는 감정들의 변화에서 관객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느끼실 거고 여러모로 저런 눈빛을 갖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런 눈빛을 장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배우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나쁘구나. 근데 이번 얼굴에서는 배우님의 눈 연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다들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보면서 이분의 이런 연기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출판사로 만났을 때 배우님이 제가 이것저것 하는 것에 있어서 아니 그냥 글만 쓰세요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딱 제가 느낀 소감은 배우님을 출판계에서 퇴출시켜야겠다. 다시 영화 주구장창 찍으시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압도적인 거고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얼굴은 연상호 감독님의 그래플 노블이 원작이잖아요.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와 출판인으로서 책을 볼 때 작품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르시나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출판사에서 작가님들의 어떤 글을 보는 것과 배우로서 어떤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을 때가 뭐 크게 느낌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글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 글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상 느낌인 거잖아요. 저는 보통 느낌에 의해서 좀 선택을 하는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느낌들, 좋은 느낌을 주는 글들은 다 공통적으로 작가의 어떤 이야기, 작가가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보통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건 사실 시나리오를 보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원래 이 그래픽 노블이 있었고 그 기훈의 명작인 염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감독님의 두 번째 실사 영화 염력이라는 작품을 찍고 나서 무대 인사하는 과정에서 감독님의 얼굴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래서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이제 봤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감독님이 영화로 그걸 만들고 싶다고 하셨을 때 또 제가 거기서 실없이 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시나리오를 주세요 하고 시나리오를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얼굴이랑. 근데 알고 보니 시나리오가 없어서 제가 시나리오를 달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새벽에 그냥 만화를 펴놓고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천재는 다르다. 네. 그래서 똑같았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시나리오를 보고 와 역시 다르다는 느낌은 뭐 없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원작이 워낙에 마음을 울리는 게 커서 또 당연히 감독님 작품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죠. 시나리오에 대한 지분이 생각보다 막대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배우님을 통해서 시작한 영화가 되겠네요. 그 자기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줄 알았대요. 주려고 하늘 열어봤더니 없어서 무력을 해서 저한테 가장 먼저 주시고 그걸 이제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죠. 뭐 막말로 시장을 보기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좀 더 작품에 대한 얘기를 네. 하자면 그 그래픽 노블을 처음 봤을 때 이 이야기 작가가 하고 싶은 의도가 어떻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굴이라는 작품 자체는 좀 피상적으로 보면 좀 뚜렷한 주제의식인 것 같긴 해요. 헷갈리지 않는 을 가지고 읽으셨는지 아니면 배우님만의 해석이 좀 더 가미된 게 있었는지.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이 만화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 어떤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가 무엇인가? 과연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고 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진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그 정도의 마음으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만화를 볼 때도
시나리오를 볼 때도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에 제가 몇 번 출연을 했고 또 제가 거절한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참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꽤 많이 본 편인데 감독님의 시나리오에는 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비뚤어져 있다. 좋은 의미로. 네. 그래서 충분히 항상 해야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이번 영화에서 좀 놀랐던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영화를 아름다움과 중앙 그 사이에 어딘가 그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이제 배우들한테 하셨어요. 이 시나리오를 자기가 쓰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1970년도 연대에 성장 위주의 발전, 성장 위주의 그 발전을 도모하던 이 국가가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무엇을 버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무엇을 기려야 하는가 라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써봤는데요. 제가 이 사람 생각보다 더 거국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좀 놀라운 마음을 느꼈었어요. 그래 이게 결국에는 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래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과거에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누나와 동생은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많이 버렸을 것이고 그것들을 미처 국가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응답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 마음이 되게 가득했어요.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워딩이기도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2번 정도 더 봤거든요.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결말에서 사진이 꼭 나왔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사실 나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원작에서 나중에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그 영이라는 인물의 얼굴이 끝까지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화에서의 결말 전까지 그 관계가, 이걸 보고 있는 관계가, 그 다음에 영규와 봉화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유일하게. 영희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영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외적인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 행동의 중심을 두고 그 영희를 기리고 그의 어떤 정의로움이나 선함을 쫓아하나요. 근데 마지막에 그 얼굴이 딱 나오는 순간 세상이 갖고 있는 미의 기준을 관객에게 밀어버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1시간 반 동안 영화 내에 보여준 것과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정말로 못생겼나? 이게 못생긴 얼굴인가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행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보여진 얼굴에 대한 감상을 나는 해버린 것이 내가 평범하게 생겼네 라고 평가를 해버린 것이 나 스스로도 이 영화에 대한 그 다른 인물들이 되어버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마지막에 그 얼굴을 보고 울잖아요 아들이 많이 그때 그 배우님의 해석은 어떤 방향이었나요? 사실 그 사진을 처음 그리고 좀 약간 이건 해석의 여지는 아니었어요. 연기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이 어머니라는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험담들을 듣고 제 시간 일을 추적을 하는 없는
줄 알았던 엄마가 갑자기 이제 어떤 죽은 백골이 되어서 나타나서 나의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내면적으로 좀 쌓여요. 그런 것들이 약간 스트레스가 돼서 쌓이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 말들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진을 촬영하는 날 보고 싶었어요. 네. 그 순간 사진, 네. 그 촬영할 때 내가 딱 처음 보면 어떤 감정이 나올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감독님이 헤이 이거 봐라 이 사진 이거 보여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거룩하진 않으셨어요. 네, 뭐 이거 왜 다시 왜 보여주냐고 왜 사진 잘 나와서 보여주는데 왜 나 이거 그때 그 사진을 딱 보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게 현빈이의 얼굴을 어떻게 개조해서 만든 사진인데 신현빈 배우 이제 얼굴에서 정명을 위한 뭔가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훅 느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어떤 것이 내가 이제 나중에 이거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뭔가 말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슬프겠지라는 어떤 해석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지금 그 말들이 내 안에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어 있는데 뭔가 하나의 정답과도 같은 사진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허탈함 같은 거겠죠. 가여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기억해서 촬영 때 구현을 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해석의 여지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진은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님처럼 마지막에 사진이 나와야 되냐 안 나오는 게 좋지 않아 뭐 있고 그 사진이 평범한 거야 못생긴 거야 하는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들을 그렇게 제공하려면 결국에 사진이 나왔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사진이 안 나왔으면 너무나도 해석이 방대해지면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방점을 못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건 나중에 든 생각인데 동화는 결국에는 이제 엄마 얼굴을 본 거죠. 영규는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요. 이 엄마의 얼굴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이 다음은 아마 스텝이 좀 다를 것이다. 사실상 인동하는 이명규의 복사본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동환도 이명규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 가능성이 큰 어떤 그냥 인물이 있는데 엄마의 사진을 봄으로써 이 사람은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 같은 것이 저 개인적으로 좀 생깁니다. 없는 사람이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 PD 역할을 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아버지랑 참 닮았어요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초반부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과거의 영규의 역할을 배우님이 이제 1인 2역으로 하셨을 때에 가장 궁금했던 건 정말로 배우님도 아들과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이명규는 이명규로서의 목적성이 따로 있고 임동환은 임동환으로서의 어떤 목적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뭘 함께 연기하겠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이 선택 한 배우가 아버지와 아들을 연기하겠다라고 그냥 애초에 처음에는 저의 그 어떤 욕망 어린 선택 눈에 띄고 싶은 어떤 배우의 욕망 습성이 나중에는 그게 1인 한 사람이 마치 닮은 듯 표현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연기하는 것이 영화적으로는 방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의도성을 취할 수 있는 꽤 근사한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은 추후에 들어죠. 그럼 혹시 영화 촬영을 하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보통 기억에 남는 건 정말 쓸데없는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저 배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NG를 해서 엄청 웃었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저는 무슨 장면이 기억나냐면 임성재 배우가 백사장으로 나온 젊은 백사장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저 전문가인 거죠. 사진 인화수하고 현상도 하잖아요. 근데 걔가 첫날 와가지고 연기하는데 카메라를 놓고 그 옛날 카메라는 이렇게 포커스도 잡고 소리를 잡고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더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야? 뭐가 나온다고 그 뒤에를 보냐고. 아, 나 자기가 습관처럼 하나도 준비를 안 해갖고 하나 서로 막 농담하고 엄청 웃었거든.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지. 뭐 제가 막 잘했던 장면 뭐 이런 데는 오히려 고통스러워서 잊어버려요.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그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이 없잖아요. 그때 그걸 바라보는 아들의 표정이 뭔가 생각 처음 보는 얼굴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 자체의 충격도 좀 컸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이제 깨달았는데 사실 저는 그 이명규가 영희를 아무 이렇게 투표에 자기가 던졌다고 믿잖아요. 그 주변에 네. 이제 다 그 나쁜 사람들이 서 있었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 볼 때 약간 어떤 의미의 불쾌함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장면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약간의 장애에 대한 조롱과 불쾌함? 그거를 느끼게 할 법한 장면인가? 라고 처절함? 이런 게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이명규라는 캐릭터는 정말로 자신이 받아온 멸시를 그만 끝내고 싶었던 처절함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처절함까지도 누군가가 그 완전히 덮어줄 수 없던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방금 배우님께서 감독님이 어떤 거룩한 느낌으로 이 영화를 만드셨던 의도에 대해 말했을 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1970년대에 우리가 소설 중에서 뭐 난쟁이가 쏘아올린 봄처럼 뭔가 바쁘게 흘러가고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음을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음에도 그거를 그냥 덮어버렸던 그 시체를 국가가 수습하고 묻어버렸던 그 시대에 처절함이 너무 잘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명규라는 캐릭터가 보이지 않는 캐릭터이지만 본인 안에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사실 근데 그 기준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들의 말을 통해 만든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종합적으로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정말로 보고 있지만 보지 않는 상태에서 시대에 어떤 치여서 뭔가 억울하게 살아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 그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 장면이 왜 이렇게 불쾌하지가 딱 맞춰졌어요, 퍼즐이. 그래서 개봉할 때 GV라면 해주시지. 저 지금 잘하는데. 아, 너무 늦었네. 만명 정도 더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모델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써주세요. 저 종종 지불이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역할을 통해서 혹시 배우님이 마주본 자신의 낯선 얼굴이 있으신가요? 뭐 낯설다기보다는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방금 그 장면에 그 영희를 숲에 던지는 장면에서 저희가 진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좋고 막 그 산도 그 돈이 많아서 더 깊숙한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진짜 동네 야산 얕은 데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깊은 산속인 것처럼. 근데 거기서 뭔가 저도 이제 깊은 산 속에 버린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연기를 하는 걸 할 때 내 감정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과장되는 것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요? 덮어놓고 과장은 안 좋다라는 그 편견이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정령이를 숲에다 던진 그 표정을 이제 짓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과장을 두려워하는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이런 표정을 나도 모르게 이 장면을 짓는구나. 이건 아마 반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픽 노블에 그 순간의 표정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표정을 아마 무의식적으로 떠올린 것 같아요. 그때 그 연기를 할 때 그 만화를 떠올리는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맞춰진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연기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눈이 아닌 어떤 것을 연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과장된 표정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그냥 그걸 내가 내 몸이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거를 발견했던 그 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고무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장례식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례식장 시퀀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퀀스고 그 시장통에서 백사장이랑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냥 어떤 얼굴이 제일 좋아요? 이 영화에서? 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무심결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표정은 그 순간의 표정. 그건 아마 저한테 또 다른 어떤 용기를 준 얼굴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제 자신을 혼자 추측하는 바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고 글을 쓰다가 어느 순간 몰입이 확 됐을 때 내가 전혀 쓴 기억이 없는 문장이 나올 때 느낌과 비슷하겠죠? 그런 문장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짜증. 비슷하겠죠. 네. 몰입을 했다는 거니까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그 배우님이 이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했던 배우로서의 어떤 얼굴일 것 같은 게 딱 그 얼굴인데요. 이제 다음 타이틀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 뭐냐면 모두가 보고 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연결하는 캐릭터 자체가 시각장애가 있다고 나오지만 사실 그도 카메라에 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틀어서 눈이 나오지 않은 캐릭터는 0일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고 있는 눈이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고 영희만이 진실로서 뭔가를 계속 행했고 영희만이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녀에게 일관되게 되었던 못생겼어 그랬잖아요. 그냥 보드러미하고 그냥 여기는 못생겼어 라고 똑같은 평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게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연규마저도 그 어떤 사장 앞에서나 손님 앞에서나 누군가의 앞에서 표정이 바뀌잖아요. 근데 영희는 표정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못생겼다라는 표정은 일관된 표정을 지었던 사람이구나. 상황에 따라서 표정이 바뀌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거를 묵묵히 걸어나갔던 캐릭터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 캐릭터의 말미가 되게 좋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수행한다는 거는 결국에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그때에 맞게 맞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게 답인 걸까라는 좀 혼란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저에게 이 영화가, 이 얼굴이라는 영화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었고 그 안에서 박정민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 깊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의 타이틀 수행하는 나라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배우님은 그 직업도 누군가를 수행하는 일인데 현실에서는 저희 이제 출판사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배우로서의 역할도 하고 출판사의 역할도 하는데 이게 사실 경중을 빠질 수는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겪어보니 어느 쪽이 더 힘드신가요?
출판사요. 네. 정확하시네요. 네, 출판사 훨씬 힘들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서는 그런 게 있겠죠. 늘 해왔던 것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의 차이가 가장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계속 해오던 것들이고 노하우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는 너는 연기만 잘하면 돼.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가깝게 매니저도 있고요. 감독님도 계시고, 제작사의 대표님도 계시고, 스태프도 있고, 그 동료 배우들이 서로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좀 생기는데, 이건 제가 처음 해보는 출판 대표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올해부터니까, 저의 어떤 모자람을 많이 느끼죠. 이게 누군가를 관리해줘야 하는 것도 있고, 책도 관리를 해야 하고, 사람도 관리를 해야 하고, 근데 그 종수는 늘어나고, 근데 저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게 많이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열정과 재미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물론 그게 가장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모자람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몇 분 뽑았죠. 네, 그래서 좀 더 도움을 받아가면서 오래 하려면 좀 사람들도 많이 이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옆에 두고 나도 도와주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들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저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되게 많은 작가님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왜냐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서 작가라는 사람들이 제일 이 감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 순간에 어떤 것들이 캐치될지 모르니까 감각을 열어놓고 사시는 분들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느끼는 것들을 적어놓기도 하실 테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 써봐야겠다는 각오도 하실 테고 굉장히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작가님들일 텐데 그런 분들이 글만 잘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려면 진짜로 전문가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금 내년의 무제는 조금 더 사람이 복잡거리겠지만 이게 되게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뭐 영화계에서도 핫하셨지만 사실 출판계에서도 굉장히 핫한 노래 키워드셨어요. 뭐 박정희 배우님이 뭐 추천사를 쓰면은 뭐 잘 나간다 감사합니다. 네,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덕분에 잘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실 출판에서 책보다 작가 이름이 먼저 나가거나 출판사보다 출판사 대표 이름이 먼저 앞세워져서 홍보가 되는 경우들이 점점 더 엄청난 부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마케팅의 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 본인이 어떤 책을 만들고 출판사 대표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방향성과는 좀 더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출판계에서는 사실 출판계 인재가 많아. 못 나가게 다 문 닫아. 이러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이긴 했는데 그런 걸 느끼셨을 때 부담감이 굉장히 크진 않으신가요? 부담감이 크죠. 부담감과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이게 조심스러워요. 작가님보다 내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 회사의 책을 홍보하는 건 그리 옳은 방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어느
어떤 쪽, 또 어떤 방향에서 신인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손잡고 우리 작가님들 진짜 좋은 작가님들이고 좋은 분이니까 읽어주세요 하는 것도 또 그건 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래요. 외부적으로는 뭐 대형 출판사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가능성이 크겠지만 저희 같은 작은 출판사에서는 조금 반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칙이, 그쵸, 사실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칙을 쓸 수밖에 없는 건 나를 믿고 우리에게 글을 보내준 우리 작가님들을 위해서 제 이름을 앞세워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해요.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들어오거나 하면 혹은 서점에서 하면 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다 들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또 구체적인 그래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서 제가 이제 뚝심을 갖고 이 일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오래 하느냐로 보여드리는 것밖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출판계에 계시는 분들께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출판에서 한 7년 정도 일했거든요. 데뷔한 7년이 됐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얄팍한 답은 고민하지 않고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판 시장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책을 원래 읽던 독자분들은 누가 추천을 했고 어떤 출판사에서 나왔고는 이제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냥 좋은 책이래 라고 하면 이제 읽는 독자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출판계에 없는 독자들 출판에 딱히 관심이 없거나 책을 많이 읽지 않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출판사를 냈다고 이 사람이 책을 추천했다고 라는 어떤 그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는 일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출판계 안에서는 외부인이 어떤 유명한 외부인이라든지 누군가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너무 신나는 거죠. 이 책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게 펼치시는 건 전혀 두려워하거나 꺼리낄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만 얘기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네. 용기 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자주 말할게요. 네. 그런 고민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좋은 시인 작가님을 함께 뭐 끌고 나간다, 뭔가를 소개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영화와 출판 두 영역은 이야기를 다루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업의 논리에서는 전혀 다른 영역이죠. 네. 두 영역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나 혹은 딜레마가 있으신가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 시장은 너무 작고요. 네,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뭐 제가 독일에 가서 얘기한 거긴 한데 갑자기 머리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요즘 일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일을 하고 오셨죠? 네네네. 그거 왔는데 아무튼 이거예요. 책은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창작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작가님들이랑 너무 고생해서 쓰시는 글이지만 가장 저렴하게 낼 수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에 반비례하게 확장성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그 한계가 없는 게 저는 또 책이고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출판 일이 굉장히 재밌고 좋아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책이 책으로서만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그 형태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걸 만들고 있다는 내 자신이 기특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 시점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영화는 물론 요즘 뭐 영화 시장이 많이 좋다고는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협업해서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뭐 길게는 6, 7개월, 짧게는 3, 4개월 동안 영화를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내보일 수 있다. 네, 그리고 한 공간에서 같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희열은 또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확연하게 달라서 이 일과 이 일을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어떤 배우나 어떤 누군가, 그러면 저는 추천해요. 무리하지 않은 세상.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엔 내 나름대로 굉장히 가치 있고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소설, 일단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소설가를 택했던 이유는 저는 원래 영화가 꿈이었거든요. 네. 학창 시절 때는. 근데 그때 영화과에 들어가면 졸업작품 찍을 때 사비가 5천만 원 정도가 든대요. 뭐가요? 사비로 영화, 독립영화 찍을 때. 아, 그 나중에? 네. 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어떤 미친 사람이 사기로 5천만 원을 찍어? 저는 이제 안양역으로 다녔으니까 영화과에 갔던 선배들이 와서 영화 찍을 때 좀 많이 된다. 그리고 영화를 하면 망해서 폐가망신을 하는 감독들이 많다. 저는 혼자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소설가가 됐어요. 영화가 망하면 감독이 폐가망신하지 않죠. 투자한 사람이 폐가망신하지. 아, 그걸 좀 더 네. 일찍 알아서 그러니까요. 달라졌겠지만, 근데 역시나 소설은 앉아서 제가 완결만 쓰면 완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요즘은 노트북을 쓰지만 그때는 교수님들이 흔히 폐가종이만 있으면 뭘 못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소설을 끝하게 됐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소설이라는 거는 작가가 어떠한 허들이나 누군가의 참견도 없이 그냥 무궁무진하게 펼쳐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보석 같은 거 원석을 볼 때도 사실 원석 너무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움이 덩그러니 있는 게 소설이라면 이 원작을 영화나 뮤지컬로 만드는 건 세공 작업법인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목걸이,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반지, 누구나 탐내는 뭔가 액세서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개를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 뭔가 딜레마가 아니라면 정말 즐거운 퐁당퐁당 단짠단짠의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도 해요. 무제라는 회사를 비단, 물론 이제 정체성은 영원히 출판사로 가져가겠지만 비단 출판사로만 남겨놓고 싶지도 않아요. 이 회사가 너무 무심히 큰가? 아니요, 욕망을 네, 뭐 제작도 할 수 있는 거고 언젠가 제가 공부가 된다 혹은 전문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IP들을 IP 그냥 책으로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영화도 만들어보고 또 공연도 만들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공부들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나중에 꿈은 이제 이런 극장에서 영화가 시작될 때 우리의 리더빌런, 무제의 리더빌런이 나오면서 네. 네. 그게 저의 어떤 꿈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원작이 영화나 뮤지컬 연구로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최근에 진짜 활발하게 이루어진 일들이라 그 어떤 계약이라든지 형태나 이런 게 아직 잘 모르는 출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직접 막 제작사를 만나는 이제 과정들이 몇 명 겪다 보니까 반대로 출판사가 정말
않고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상업의 구조나 논리를 잘 아는 사람이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준다면 이 영화가 될 때 원작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대본은 직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감으로 즐겁게 할 때. 소설 원고를 볼 때도 그런 느낌으로 고르시겠나요? 거절한 소설이 있어본 적은 있나요?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모젤이라는 출판사는 그게 있어요. 작은 회사잖아요. 우리가 뭐 문학동네고 창리고 이러면 작가님 모셔다가 소설 하나만 써주세요. 그래서 천선란이 문학동네 소설이 나왔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천선란을 이렇게 천선란 소설이 나왔다 짠! 이러면 왜? 라는 느낌이 좀 그게 제 느낌이에요. 이건 소설을 막 아직 많이 내고 그 회사가 아닌데 자, 천선란의 소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홍보하는 게 약간 뜬금없는 느낌.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슨 기획을 좀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작가님을 모시고 계획을 하려면 우리가 이 기획을 해서 이게 나중에 딱 나와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획이 있어야 우선 지금은 소설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기획을 위주로 좀 생각하고 있고 그 기획에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거나 또 마음을 내어주신 작가님이 계시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투고가 오는 소설들은 웬만큼 뭔가 제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선택하기가 어렵고 투고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만나는 단계인데 나중에 뭔가 또 한 10년 뒤에 뭐 이제 갑자기 소설을 이렇게 소설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가 되면 그때는 저는 그때는 이제 경계하려고 하죠. 그럼 너무 내 취향을 그것을 가게 될까? 사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내 취향대로 이게 출판사 흘러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쯤이면 그 대표님의 취향으로 뽑은 소설들의 판매량이 대표님의 마음을 정해줄 거예요. 내 취향이 대중적이거나 혹은 마이너하거나 하면 마이너할 때 고쳐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취향 고쳐먹을 수 있겠군요.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간절한가. 취향을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바뀔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가 또 그 출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럼 배우 박정민으로서의 목표와 출판인 박정민으로서의 목표가 다를 것도 같은데 각각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고 계신가요? 뭐 다르다기보다는 지금은 제 본업이 배우고 물론 출판사 대표도 본업이 있죠. 근데 비중이 지금은 배우 쪽으로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비주얼부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제 목표인데 이제 내 본업은 누가 뭐래도 출판사를 하는 사람이 내 본업이고 배우는 취미 하는 사람. 모두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요. 15년, 20년 지나면 이제 또 이게 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뭐 배우를 계속 할 수 있게 배우는 그리고 누군가 저를 선택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가 우리 회사를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출판사로서 목표고 배우는 뭐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하고 누군가 찾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판은 점점 다른 사람들의 책임져야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연기가 정말 100%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영역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막 작품 수가 줄어든다, 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찍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의 연기를 정말 즐거움으로만 하게 되고 그 출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극장에서 풀고 그래. 그게 될 때가 제일 베스트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뭐 농담 삼아 그냥 하나 드리는 말씀인데 가지사장 되는 게 너무 제 원래 꿈인데. 아니 왜냐면 전문가들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직원들이 이 회사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조금 더 가혹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딱 지켜줄 수 있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좀 맞물려 가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거를 해갈 수 있는 배우님만의 비결이나 혹은 그것들을 같이 해가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요령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정말로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싶어서 부단히 더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해보려고 잔머리도 부려보고 하는 거지.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이 일이 아마 저는 그렇게 출판사요. 출판사도 배우도 둘 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거를 직업으로 사는 거예요. 행운이죠. 네. 그러니까 뭐 운이 좋게 돈도 벌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저한테 와주기도 하고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 일을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잘하는 일이 뚜렷하게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네 있는데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질문인데 앞으로 써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역할이 그 수행하고 싶은 이유 직업적으로 연기적으로 없어요. 뭐 있겠죠. 언젠가 또 그 충동 때문에 충동을 못 이겨서 또 뭔가 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혹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들이대는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뭐 안 합니다. 이제 이런 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면 아마 정말 잘할 텐데 생계 유지가 안 돼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언젠가 출판계와 배우에서 둘 다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면 잘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집에서 그걸 하고 있을 거라고. 네. 원래 마지막 질문이 그 앞으로 해가고 싶은 수행이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집에서 뭔가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희 이제 독자의 질문으로 관객분들의 네. 질문으로 딱 시간이 맞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미리 몇 개를 받아놔서 저희가 지금 사인을 해준 책이 3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3개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롭거나 더 추가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는 제가 사심으로 뽑았습니다. 손사람 작가님의 이 띄어쓰기를 잘 들어가. 멜로를 사랑하는 차세대 멜로 남주 박정민 배우님 멜로를 사랑하시나요? 제가요? 네. 그런 거 하죠. 네. 그렇다면 설란 작가님의 작품이 뮤지컬 연극 영화 등으로 재창조된다면 어떤 작품 속에 얼굴을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추천사 쓴 네. 아무도 오지 않은 아무도 오지 않은 거에서 첫 번째. 문고. 제가 사실 그 이름을 제가 항상 기억하거든요. 저는 정말 좀 절절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뭘 가져가요? 그 출판사에서 뭔가를 더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출판사랑 합의된 거예요? 허브는 네. 제가 좀 떵떵거려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성길파랑 나왔던 출판사
아. 그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네, 그래. 그렇지. 좀비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워치나 뭐 부산행이나 꼭 그런 것만 좀비물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좀비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더 마음을 울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항상 좀비라는 소재는 어떤 정말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민낯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기 위해서 사용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마음이라는 것도 충분히 좀비라는 소재로 드러낼 수 있지라는 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이 질문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열심히 출판 대표님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박상민 배우님은 예전 인터뷰에서 본인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만족을 할 수 없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 영역이 업무적인 것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삶 전체에 해당되는지요? 작게라도 만족감을 느끼는 영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본인의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편인 건가요? 그 상황에서 어떤가요? 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네. 네. 그 영역이 업무적에서만 하나는 것인지 아니면 삶 전체의 태도가 남의 시선을 그닥 신경 쓰지 않는 저는 남의 시선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남의 칭찬을 듣지 않고 남의 비난은 엄청 들어요. 네. 정말 귀 기울여줬어요. 나 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할까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휘둘리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남의 비판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은 다음 스텝을 두려워하거나 색다른 도전을 주저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배우님이 지금 저희와 1시간 동안 나눴을 때 얘기를 토대로 제가 느낀 게 좀 더 도전하거나 뭔가를 행할 때 되게 잘 동력을 발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의 어떤 면을 별로라고 하고 비난하지만 그렇구나 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은 듣지 않아요. 비아냥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의 감정을 나한테 푸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들을 것이 없지만 정당한 비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듣고 다음 스텝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책을 내기 위해서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들어야 하는 것들은 충분히 들으려고 하고요. 그거에는 좀 휘둘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 그리고 다행히 그런 거에 휘둘리기 쉬운 사람일지언정 영화라는 특히 제가 본업만 이야기하잖아요. 영화는 현장에 가면 저를 휘두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할 거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막 도와주기가 잘해서 우리나라에 연기 못하는 배우들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영화를 보다 보면 네.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못하는 사람 보일 수 있죠. 아, 여기 저 사람 배우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배우들이 연기 참 잘하거든요.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잘하는 배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영화도. 그거는 저는 그 배우들만이 그 배우들 혼자만의 힘은 아니라 그 배우가 잘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도와주는 거고 정말 그 사람 촬영장을 벗어나서 촬영 끝나고도 감독은 편집, 음악 감독은 음악, 편집 감독은 편집, CG 감독은 CG.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작품들을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면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믿고 그래가지고 힘들리지 않죠. 이번 영화 하실 때 여성 감독님께서 주셨던 어떤 피드백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나요? 연상호 감독님은 좋은 얘기로 배우한테 크게 대신하자. 네. 알아서 잘하는 사람을 캐스팅하면 그게 자기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막 어긋나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덜. 네.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긴장하죠. 저 감독은 내가 조금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해줄 것이 뻔하니 내가 내전력이 잘해야 되고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끼리 현장에서 얘기 많이 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죠. 가장 저한테 많이 하는 왜 자꾸 한 번 더 하겠다고 해. 저는 한 번만 모르겠고 한 번만 더. 저는 이게 제 습관이에요. 아니 뭐 매테이크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씬이나 중요한 커트에서는 한 테이크를 더 드리는 것이 배우로서 감독이 편집실에 갔을 때 진짜 제가 한 번 더 하겠다고 한 50커트를 찍었다고 하면 50커트에서 딱 한 번씩만 더 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두세 개만 감독이 건져도 배우로서는 할 몫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오케이 하면 한 번만 하죠. 그러면 연극에서는요, 무대에서는 한 번 더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하죠. 그 영화나 미디어에서 하는 연기와 무대에서 하는 연기의 가장 큰 차이를 어떻게 느끼세요? 영화는 한 번 찍은 건 평생 다시 연기해요. 네. 감정이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못하면 한 번 더 해요. 연극은 모든 게 복불복. 그날 내 컨디션도 내 컨디션인데 상대 배우의 컨디션. 혹은 뭐 음향 실수, 조명 실수. 누구나 실수하면 저도 항상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는 그래서 배우들끼리 굉장히 논도 계시는 게 뭐냐면 내가 틀려도 제가 만회해 줄 거야 라는 약간 다른 기대군요. 네, 믿음이 있어요. 제가 잘못하면 내가 커버해야지 라는 어떤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급속도로 친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에 저는 살얼음판 같아요. 요즘에 무대 올라갈 때 이렇게 하다가 막 감정적으로 막 휘몰아쳐야 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걸 하는데 여기 매번 휘몰아쳐요. 그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그 순간이 과연 오늘은 찾아와 줄까라는 어떤 기대와 두려움, 그 마음을 안고 공연 직전 7시 28분 정도가 되면 심장이 요동을 치죠. 제가 그 연극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몇 번 해봤습니다. 네. 젊었을 때 해봤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 연극 쪽의 필요는 아직 잘 못 제가 이제 80년 영화 데뷔를 하고 이제 차기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선택한 것이 키사라기 니키짱이라는 일본 연극 원작의 연극이 있어요. 제목이 아주 짠치죠. 느낌이 지금 아주 재미있는 공연이고 당시에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라고 공연인데 그 공연은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키사라기 니키라는 아이돌이 1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제 죽음을 1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그녀의 이제 볼수배 오타쿠 5명이 한 공간에 모여요.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근데 다 나이가 막 아저씨 저만 젊은 배우였어요. 근데 그 단전에 단전 거듭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는 사람의 알고 봤더니 수사에 형사고 아빠
엄마하고 막 친구가 다 이러면서 막 마지막에 눈물이 막 팔팔 터지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는 형님들이죠. 저보다 20살이랑 선배님.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작게 뭐 아주 다른 복장에서 이 배우들이 학교에서 내보고 건방지게 로미오와 줄리엣 해보고 있어요. 언제 역할이셨어요? 뭐 줄리엣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극들을 하다가 제가 무대는 내가 못하는 거구나 판단을 하고 한 8분을 애써 안 한다고 오랜만에 하는데 잘 무대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이 배우들을 만나고 이 연출들과 스태프분들을 만나면서 자신감이 좀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좀 생기고 매번 보러 와주시는 천여 명의 관객분들이 정말 그날 박수 쳐주시고 하니까 뭐 가끔씩 또 좋은 게 있으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중인데 또 모르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나가겠다. 남는 잘 끝냈을 때 네. 다시 무대에 올라가지 않겠다가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이 연극과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이제 주변에서 저도 청길파랑이 되면서 많이 듣게 되는 게 그 매 순간순간이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대사를 내뱉지만 매번 다른 연기를 하고 매번 다른 감정이 나오고 어제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터졌는데 다른 날은 다른 부분에서 눈물이 터진다라는 느낌을 보면서 이 수행하는 나라는 이 타이틀에서 지금 배우님이 매번 새로운 어떤 주인공을 수행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배우님들은 정말 훌륭한 배우. 저는 점점 에너지에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또 오늘은 어떤 색하고 물론 새로운 작들이 올 때가 꽤 있어요. 내 하다 보면 배우들이 주는 연기들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항상 두렵거든요. 새로운 게 나오면 텅 빈 채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텅 빈 채로도 이제 보고 있는 관객분들한테는 아주 그 촉촉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왜냐면 그럴 것 같고 이제 엄청 관록이 있는 배우분들의 노하우가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늘 새로울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하던 대로 휘둘리지 않고 함으로써 관객분들은 충분히 그 감정을 느낄 것이라는 어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도 최대한 새로운 것들을 찾겠다는 어떤 의지 그것들이 버무려져서 한 공연이 늘 새로운 공연들이 만들어지는 걸 텐데 배우로서는 그 순간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니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늘 찾아주면 땡큐고 너무 고맙고 진짜 안 오면 막 혼자 막 다른 의미의 도전 미션으로 혹시 그 극장에서 혹시 단체대관 중학생들이 온 적 있나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근데 강연이 저희 떠오르는 박강현이라는 배우가 할 때는 고등학생들이 왔다고 하는데 엄청 재밌게 보고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친구들 한번 만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단체대관 중학생, 고등학생 한번 만나면 그 연극 배우나 뮤지컬 배우로서의 다음 단계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성길파랑에서 한번 중학교 친구들이 단체 관람이 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오마이갓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아이들. 저기 호정씨 때문에. 네. 그 어떤 그 상황에서도 내가 그 역할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떨림이 네. 사라지실 것 같거든요. 공감됩니다. 네,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중학교 단체 관람을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꿀팁이죠. 네.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 일단 그 배우로 출판사 대표로 일반인으로 참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지내고 계신 박정민님께 거절할 수도 있었을 배역을 연기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 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이 있으신지 덧붙여 요즘 호랑이와 동거하니 동거 중이신데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며 희망, 용기, 신뢰 등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배우님께서 갖고 있는 자신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있죠. 거절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작품이 있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합니다. 뭐 그거는 저 이제 입문. 근데 거절을 하고 싶은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그것은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는 내가 나한테 이거 하라고 못할 것 같은데 한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마음이 통해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될 때가 더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때도 최선을 다해요. 그거 아마 모든 배우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것 같은 것도 잘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도 많은 감독들과 배우들이 도움을 주시죠. 사실 영화는 진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 받아서 하는 것 같고 저에게 뭐 키워드?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그냥 삶인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제 삶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궁금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도 들고 가끔씩은 또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하죠. 그 모든 키워드를 아우르는 것이 삶인 것 같아서 그냥 제 삶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지 염려하고 가끔씩은 좋은 생각도 하면서 보내려고 하죠. 제가 그 출판사 대표님으로서 이제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히려 제가 질문을 더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어쩌다 연기를 하시다가 출판사에 오시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왜 하세요? 라는 질문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해요 라고 했고 재미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좋아한다와 재미있어요로 살아가는 삶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재미있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표님의 삶이 좀 알 수 없고 어디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막막하다는 느낌보다 모험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연극의 결이나 어떤 나아가는 행보로서 그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 초반에 펑펑 울었어요. 오늘 초반에 이입이 했어야 돼가지고 되는데 지금도 펑펑 우는데 제일 많이 울 것 같으실 때 말씀해주세요. 막공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 다음 부분 없지만 질문 마지막 하나만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배우님 본인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는 어딘가요? 얼굴에서요. 네. 진짜 좋아요. 영혼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코가 높아요. 네. 코가 커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코가 예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코가 제일 마음에 드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 백스텝을 할 때 첫눈이 왔었어요. 근데 오늘 약간 짖는 캐비는 하긴 하지만 또 눈이 와더라고요. 근데 이 험한 길도 끝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듣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극장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금방 코가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시고 아셨는지 참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너무 애정하는 저희 천선란 작가님과 이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작품인 또 얼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놀랍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연성화 분위기 있었으면 정말 입이 귀에 걸려서 돌아갔을 텐데 저희 멘트들 괜찮아요. 네, 그 작가님의 해석과 또 멘트들이 또 그의 어깨를
힘껏 올려줄 수 있었을 텐데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조금 아쉽고 오늘 저의 답변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딱 12월 23일에 저의 이야기고 내일은 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면 언젠가 또 바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또 이렇게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